가까이 못 가게 되니까. 이래서 연애를 못 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이 연애의 촉과 눈치가 있어요. 이 상대가 나를 이성으로서 연애의 감정을 느끼면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동료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잘해주고 좋아하는지를 대개는 알아차려요. 대개는. 못 알아채요. 그게 문제인 것 눈치가 같아요. 없어. 그래서 연애를 해보긴 하셨어요? 연애를 해보긴 하셨어요? 쌤 제가 봤다니까요. 배도한 장가 보내기 예. 코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2002년도인가. 예. 처음에 12명을 만나고 그중에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예. 장가 가라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첫 번째 만난 사람한테 뻑이 가서 뿅 가가지고 다 이제 치우고 그 친구하고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달 만에 결혼한 거예요. 너무 빠르.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각방 쓰고 15일 만에 이제 그 친구가 나간다 그러고 3개월 만에 이제 다 정리하고 그 양가 합의하에 파혼을 한 거죠. 파혼. 지금 만약에 딱 한 명만 잘해준다면 누구한테 잘해주고 싶습니까? 이런 분이 좀 이런 이상형이다. 분이 이상형이다. 예를 들자면 뭐 이현재 씨도 매력적이잖아요. 이쁘고. 네네. 예를 들어 이영애 씨다. 아니 나래도 있는데 나래도 나래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지. 여기 게시서는 이영애 씨 얘기하고 네, 얘기를 했는데 난 너무 서운해. 아니 뭐 아니, 많은 것도 아닌데 약간 소문을 상도 많이 빼고 미안. 예쁘는데. 아닙니다. 오은영 선생님 스타일도 괜찮아요. 솔직히. 오, 네. 약간 왜냐면- 미스코리아 머리 스타일. 밝고 아니 부드럽고 잘 웃잖아. 잘 웃고 아, 네. 온화한 얼굴. 엄마하고 반대면 돼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첫째도 이제 성격 좀 좋고 또 이해성이 좀 네, 이쪽에서도 이해를 해주지만 그래도 상대가 좀 이해를 해야 그게 받아들여주고 그렇죠.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성격 그렇게- 좋고 이해심 많은데 스타일은 이영애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게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랬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성격 좋고 그냥 이해심 많고 이영애 같은 사람이 미쳤다고 나한테 오겠냐고. 그냥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얘기를 나눠봐야 되냐면요. 배도환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에 이르려면 그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서 좀 가까워져야 뭐 결혼 얘기도 오고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아예 눈길도 안 가요.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아니다 싶었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 거지나 이제 인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관심이 가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잘해줘요. 잘해주다가 저쪽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그럼 빡 쳐버요. 에이, 이거 뭐 오르지 못할 남은 쳐다보지도 말자고 또 빨리 쳤고. 근데 이렇게 궁금한 하는 게 것 있는데요. 우리 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는 뭘 보고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내가 보고? 예를 들어 뭘 잘해줬는데 네. 아 됐어. 뭐 다른 애한테 막 저기 웃고 떠들고 장난하고 뭐 같이 뭐 예를 들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런데 나하고는 아 오늘 수고했어요 선배님 하고 그냥 남자. 예를 들어 간다든지 방송국에서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잘해줄 때 표현을 하세요? 적극성을 내가 조금 좀 이성으로서 띄- 관심이 띄워주면 있다라고? 좋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슬쩍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빠 이상의 감정이 없다 이런 얘기 또 듣고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왜 비참할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만날 때마다 어. 제가 슬픈 거예요. 야. 가까이 못 가게 되니까. 이래서 연애를 못 하시는구나. 이래서 연애를 못 하시는구나. 알겠어요. 알겠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죠. 그래. 내가 은지 씨 잘못한 건 아니 잘못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 사겨 A랑 B가 사귀기로 했어요. 사귀는 건 연인으로 좋잖아요. 연인으로 사귀었어요. 연인이니까, 네.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나는 당신이 남자를 안 느껴져. 이러면 상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연애의 촉과 눈치가 있어요. 이 상대가 나를
이성으로서 연애의 감정을 느끼면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동료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잘해주고 좋아하는지를 대개는 알아차려요. 대개는. 못 알아채요. 그게 문제인 눈치가 거죠. 없어. 그래서 대개는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인이 서로 그러네 할 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공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 눈치가 없고 없어요. 그러면 그 눈치가 없으면 그냥 그거를 갖다 정말 그냥 좋은 관계였던 거예요. 동료로서의 그렇죠. 좋은 관계를 잘 지내고 자주 밥도 먹으면 이거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성공률이 그래. 굉장히 떨어져요. 그건 완전 다르지. 완전 네,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료로서 한 1년 작품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김밥도 싸고 오빠 이거 김밥 좀 드세요. 이거를 이 상대도 나한테 시그널인 줄. 내 이성의 연애 감정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잘 지낸다고 다 이성 관계로 발전하지 않거든요. 요 구별이 어떨 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사귀면 뭐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장에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예전엔 나 좋아한다 그러더니 왜 다른 여자랑 결혼했냐. 물론 농담으로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랑 이제 데이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끝까지 감췄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내가 싫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네. 찬스를 놓친 거. 그러니까 그 눈치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무리 좋은 동료지만 서로가 미혼이에요. 근데 둘이 만나서 데이트 비슷한 걸 해요. 그럼 상대방도 조금 이성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데이트를. 그냥 나왔는 줄 알았지. 그러냐.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래? 뭐 그분이 진짜로 배가 대골봐가지고 한 끼 식사가 그렇게 간절한 분이었으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은 데이트를 나왔다는 건 정말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데이트 한 번 하는 게? 오 마이 갓. 아닐 때 고하시고 그렇지. 고해야 될 때 근데 안 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배도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오빠 진작 라면 먹고 갈래? 딱 라면만 먹고. 아니면 아니야 배 부르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열시간에 먹으면 그랬던 적도 있어. 아니 그러면은 데이트까지 했는데 거절당했던 적도 있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 예. 네. 처음 만났는데 여기 그 각질이 피부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더라고. 나는 이걸 도와준다는 개념인데 각질이 붙어 있는 턱 띈 거예요. 이마에 있는 거. 아이고, 턱 처음 띄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거 쪘다고. 왜 보여주셨어요? 딱 했었더니 얼굴이 완전히 불그럭불그럭 하면서 만나고 내 탈로. 뭐 화를 내더라고. 근데 네. 수줍어갖고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그날로 끝났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다리를 불편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좌식. 예, 그래서.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발 편히 뻗으시라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발 이 깜짝이야. 의자 너무 놀래. 책상 밑으로. 너무 놀라. 깜짝 놀래더라고 저렇게. 어머 그러더니 아 그럼 날 싫어하는 것 같다. 아 그럼 날 싫어하는 것 같다.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만났지. 싫어하니까 저렇게 어머 하고 놀래니 저렇게 놀랬어 저렇게. 여자분들 좋아해도 갑자기 발뒤꿈치를 잡아서 빼면 너무 놀라죠. 어머, 놀래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이렇게 근데 하죠. 나는 그게 놀란다는 개념보단 나를 이렇게 내칠 정도로 언제 어머 하는 걸 내쳤어? 보면 놀랐지. 그렇죠. 내친 거는 내려가세요. 이게 내친. 앞에서 딱 때리면서 뭐하는 짓이에요? 나는 이것도 내친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야, 큰일 났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팅하는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자, 이거 어쩌면 어머님께서 제일 기대하시는 영상. 아, 네네. 아니 저 너무 기대되는데 네. 저도. 자, 함께 보시죠. 오, 야 멋지신데요. 좋아. 좋아요. 네. 뭐. 왜 안 오는 거야? 어머. 온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쑥스럽네요. 너무 예쁘시다. 네. 키도 크고 괜찮아. 옷차림이 아 예. 코디를 오늘 좀 때 빼고 강연을 하고 오길 왔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핑크핑크 하셔가지고 네? 핑크핑크 하셔가지고 네, 이게 제가 열정이 있다는 걸 좀 과시하려고 살짝 화사해 입고 왔는데.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화사하게 진짜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꽃은 필요 없겠어요. 꽃처럼 생기셨고. 꽃처럼 생기셨고. 말 잘하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아재 개그를. 제가 그 프로필을 조금 봤어요. 네. 근데 인천 쪽에서 학교를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저 인천대학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살고 있거든요. 아 자연스럽다. 정미 씨는 그러면은 왜 여태까지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혼하고 나서 그런 게 싫더라고요. 남자분들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저랑 똑같네. 저도 파혼한 적이 한번 있는데 당했나 봐 남자한테. 39대였는데 12번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너무 성격이 나고 안 맞는 거죠. 양가 합의하에 저 헤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동병상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첫눈에 반하는 걸 좋아했죠. 딱 보고 이제는 인물 보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매력을 보는 거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섞이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있어요. 성격 좋다. 여기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좋다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뿅 갔어요. 뿅. 그 부분에서 딱 심장 박도수가 한 148 정도로 올라갔어요. 아유. 혹시 사주나 운세 같은 것도 믿으세요? 좀 믿어요.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좋아. 아 이거 이런 거 올드한데 이거 아니, 사실 옛날 거긴 한데. 근데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이렇게 여기가 조금 색깔이 어두우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아 거거든요. 그래요? 너무 이렇게 하는. 잡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충 감 잡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금 보자했을 때도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한다는 거. 그 우리 대충 어릴 때 느꼈죠? 20대 때 네, 예. 그 뭐 잘 취미 몰라요. 이런 거는 뭐 오로지 운동이- 축구. 네, 축구는 제 인생의 연기 다음으로 이제 덕화 형님이 구단주시고 이제 최수정 단장님 계시는데 거기서 전 레프트 윙 백, 그러니까 윙도 보고 백도 보는데 상대가 조금 약하면 윙으로 올라가고 상대가 좀 세면 이제 수비 보면서 가끔 또 센터포도 보고 그 제가 센터포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 예 가운데 중앙 공격수. 근데 최수정 단장님이 안 나오실 경우는 제가 센터포드 보고 가끔 오버래핑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고. 무슨 직업? 저는 지금 아이들 조금 가리키는 거랑 그다음 부동산 개통 하고 있어요. 글쎄, 근데 어떻게 부동산 쪽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런 그걸 왜 게 재밌더라고요. 물어보냐면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부동산 연합 회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뭐 설계도 땅 문서 이런 거 갖고 오면 저보고 그거를 청사진을 복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 칠하고 탁 대고 이제 설계도 빼내고 막 그랬거든요. 표정 봐. 대고 이제 설계도 빼. 근데 그때 아버님이 실수하신 게 그 당시에 이제 구로공단 구로동에 땅이 있었고 서초동에 땅이 있었는데 그때 서초동 땅을 골랐으면 지금 엄청 잘 살 텐데 구로동 땅을 골랐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발전이 없었죠. 아유.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잘못 얘기했어? 바람기. 남자들 바람기 어느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근데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만 꽂힙니다. 그래서 싫다고 가라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헤어졌는데 다시 찾아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나를 상처를 줬는데 다시 또 한 달인가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 나쁘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거는 두 분만의 일이라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생각이. 뭐 안 시켰어? 어머. 아 그리고 여기 되게 웃기는 데예요. 손님이 왔는데 커피도 안 주네. 제가 커피 한 잔 시킬게. 뭐 드실래? 저 라떼요. 아 저도 라떼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 하셨지? 우유 좋아해요. 아이스 라떼. 저도. 여기요. 사장님. 어머, 부르지 말고 올라가야 돼. 선배님 올라가셔. 나 셀프인지 몰랐어. 여기 아이스 카페라떼 2잔만 주실래요? 예, 아이스 카페라떼 2잔. 네. 영상 보니까 어떻게 여성분 괜찮으세요? 그 성격이 조합이네. 네. 인물보담도 성격이 조합. 네, 네. 인물은 양희 그냥 어머니 인물도 좋다고 하시지. 네. 아니 인물은 그냥 보통이고 요새 이쁜 사람들 너무 많아. 근데 아니야, 어머니가 그 여성분이 딱 들어오시니까 하시면서 키도 훤칠하고 너무 성격이 좋다고 괜찮아. 네. 네, 네, 네. 난 지금 성격 좋은 사람을 또 생각한다. 네, 네.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잘 나누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수제자님들도 그동안 많이 공부하셔서 네, 이제 반짝반짝 하시잖아요. 그래. 이 두 분의 이 소개팅 보셨는데 조언을 좀 해주시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뭘 실수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지금 본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센터포드 윙백 이런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먼저 던지는 걸 좀 좋아해요. 예를 들면 어떤 디저트 좋아하세요? 뭐 이런. 오, 그런 거. 맞아,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영화 얘기를 뭐 뻔하지만 지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근데 그런 얘기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저 네. 궁금한 게 내 눈에만 그 여성분의 표정이 점점 약간 삐로해지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선배님이 그거를 느끼셨을까 안 느끼셨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얘기를 길게 할 수 있잖아. 그녀가 재밌어 한다고 느끼셨는지 지루해하는지 못 느꼈고 왜 계속 나하고 얘기했어요? 죽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뭐 얘는 좋다고 생각했대. 네. 그 좀 더 여성분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고 여성분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성분은 질문만 한 느낌? 좀 대답을 많이 못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좋고 여성분도 호감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배우 배도환은 먼저 좀 검색해보고 오셨겠죠. 마셨어요. 네, 그래서. 얼굴도 알고 있고요. 근데 여성분이 비언어적인 사인을 내지는 언어적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려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이건 물론 아이스 브레이킹의 의미도 있어요. 그냥 날씨 얘기나 식사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냥 어떤 누구라도 만났을 때 약간 긴장감을 낮추고 그냥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이제 그런 얘기긴 한데요. 실제로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그러면 날씨가 덥죠. 오늘 너무 덥네요. 그러면 그걸 딱 받아주셔야 돼요. 뭐라고? 얼른 오시라고. 여기 에어컨 시원하다고. 그리고 물 한 잔 시원한 물 제가 얼른 갖고 오겠다고. 목마르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네. 날씨 얘기했을 때 뭔 소리인지 긴장되죠. 그게 잘 안 들려요. 네. 그 상황되니까. 여자한테는 떨리는 그럴 거지.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제 생각만 하는 거지. 떨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지. 그 여자의 귀에 기울여서 그걸 어떻게 받아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두 번째 신호가 뭐였냐면 축구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전 잘 그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센터포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 예. 가운데 중앙 공격수. 아. 예. 그래서 센터포드라고 하죠. 근데 진짜 몰라서 궁금하면 제가 모르는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좀 그건 잘 몰라서 점점점 이거는 다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지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전친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게 나쁜 얘기였나? 그 얘기는 저는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바람 피는 얘기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서 바람을 절대 안 피는 것과 대신 헤어져도 깔끔하게 뒤도 안 본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구나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바람 피지 않는 타입일 것 같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까지만 해야지 네네. 그 뒤로 사족을 붙이지 말라. 그렇죠. 네, 정확한 얘기세요. 네. 야 너무 어렵다 연애하기. 아니 뭐 이렇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잘 되게 예민하게 감정 영상 그럼. 또 이렇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냥 솔직하게 느낌대로 얘기하지. 고객님처럼 얘기 안 했어요. 솔직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녀가 만나서 사귀려면요. 대화의 지분이 비슷해야 돼요. 핑퐁이어야 돼요. 탁구여야 돼요. 근데 대화의 지분의 대부분을 선생님이 차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좀 단점이 네. 제 정보를 그냥 네. 무당한테 다 알려주듯이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끊이지 않고 계속 주저리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무 알아서 해. 뭐 네. 이런 느낌?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보니까 이유는 이 밑면에는 긴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긴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침묵이 흐르면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독백 중독 이런 이제 말들을 쓰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독백 중독. 처음 들어봐요. 네, 독백 중독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좀 약점이야. 내지는 내가 이건 상당히 좀 상처야. 내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대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좀 싫어하는 표정이나 시큰둥하면 관계를 진행시키지 않고 그냥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그런데. 그런 면이 있으시죠. 네, 들어봅시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제가 헤어졌던 얘기를 파혼한 얘기를 이제 소개팅에서 만나면 보통 하지 말라 그래요 선배들이. 근데 나도 모르게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어차피 알 거니까 방송에 다 나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뒤져봐서 알기 전에 그냥 제가 미리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나 이랬는데 그래도 나를 사귀려면 사귀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마다 자기의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건드려지면 굉장히 아프다든가 아니면 또 해결되지 못한 어떤 마음의 답답함. 상처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가 나를 거절하거나
내지는 좋아하지 않을까봐 그럼 이제 너무 상처를 받게 되니까 아예 처음에 미리. 이걸 다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이 인간관계를 진행을 계속 거짓말했다고 해나갈지 안 할지를 이제 미리 그런 게 결정을 되게 해버리는 거죠. 어렸을 네.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끝까지 얘기 안 하려다가 사실 아버지한테 집에 여자 데려왔다고 따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따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몇살 몇 살 때예요? 때? 고등학생 때 같은데 고등학교에 고1 때인가 그런데 교회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여자친구니까 여자 사람입니까? 여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알던 단짝이에요. 네, 친구고. 단짝친구. 네. 계속 거의 뭐 우리 동네 살았으니까 또 그 친구가 나를 되게 또 진짜 잘 따르고. 잘 따르고 좋게 생각해서 우리 집에 이제 얘가 놀러 온 거예요. 단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아버지가 일찍 들어온 거야. 근데 나를 딱 보더니 그냥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냥 대놓고 따기를 때리시더라고. 그래서 그 어디 감히 여자를 응? 집에 데리고 오냐고. 그때 그 저를 딱 때렸을 때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귀가 멍하면서 내가 맞을 짓 했나? 내가 왜 맞아야 되지? 그러면서 옛날에 그때는 그랬- 그 여자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집에 어떻게 여자가 올 수가 있느냐. 되게 완고하셨거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 보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여자 앞에 가면 이제 당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물론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끌어안고 뽀뽀를 한 장면을 그것도 들켰다든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 그냥 대놓고 있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더군다나 따기를 때리는 거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게 모욕감을 누구든가 느꼈죠. 네, 모욕감을 몰랐네, 느끼는데 인정했었겠네. 근데 나만 혼낸 게 아니라 잘못이 없는 그 사람 여기까지. 친구마저도 마치 부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내지는 네. 이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성적인 관계가 그다음부터 아니었단 말이에요. 걔를 못 못 만나겠어요. 만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이 늦게 모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여자 사람 친구도 아마 굉장히 수치스럽고 아마 모욕감을 느꼈을 그랬을 거예요. 거예요. 네. 또 그 여자 사람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굉장한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죄책감도 네. 있죠. 그렇죠. 자책. 죄책감, 자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자 후배나 여자 동료하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어째 우리 이성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우리 만나볼까요? 하는 게 이제 소개팅 뭐 이런 거잖아요. 맞선 이럴 때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떨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네.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상대를 지켜나갈 수 그 여자 있을까? 만나면 좀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못 해봤어요. 방송국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연애해봤지. 네. 아마 여성과 이성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떨리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딱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그 경험이 에이 뭘 단 한 번에 그래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회복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건드려지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매우 없고 내가 이성이란 여성 앞에서의 이성인 남성으로서의 효능감이 되게 떨어지고 일단 호감이 들면 그때부터 그렇죠. 당황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심지어 네. 우리 탤런트 여자 동기가 이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첫눈에 딱 마음에 들더라고. 네. 근데 네.
그다음부터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커피잔이 이거 왜 이러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한 번의 기억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상처가 컸죠. 밥도 못 먹고 차 한 잔만 마시고 그냥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 제 첫사랑이 그랬는데 19년 동안 짝사랑하다 끝났어요. 말 한마디 한번 해보고 무슨 얘기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끝.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네. 좋아하면 떨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근데 감정이 없다 그러면 되게 또 편하고. 편하게 상대방이 또 매력적으로 느낄 정도로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싫어하면 또 잘 되고 네, 이렇게 이성으로 있으면 생각 안 하면 알았어요. 잘 되고. 네. 이거 안 네,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그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저는 그게 봅니다. 상처네. 네.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 옆에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요. 네,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처음 지금 들으셨다고. 정말 아주 네. 네. 너무 어머시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저건 거는 몰라. 근데 희한한 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 잘했어요. 막 화가 나고 나를 때리고 막 그러다가도 엄마가 이렇게 애교를 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과도 박스가 들어오면 썩은 그 사과는 야 버렸지 언제 줘. 아니야 나 줬어 이거 먹어라 그러고 진짜? 줘요. 그럼 이제 막 닦아서 이제 맛있으니까 먹어요. 그거만 잘라내면 되니까. 엄마 거는 제일 크고 좋은 배 사과는 그 당시에 다락에다가 몰래 그래서 그 다락문을 잠궈요. 못 먹게. 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뭐가 자꾸 쫑쫑대 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 보면 아버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하고 같이 깎아서 아이고. 그걸 때문에 이게 나는 안 주고 그때 일어날 수도 없어 무서워서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용을 하죠. 그 다음부터는 엄마라 약점이구나. 자전거가 갖고 싶으면 자전거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가 듣고 있다가 아유 자전거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 사다 줘요. 그래? 그 다음 날 딱 사와요. 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있지만 원망이 더 크고 엄마에 대한 약간 그것도 있어요. 묘한 그 엄마에 대한 시기심도 조금 있었긴 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 약간 싫어하는 감정도 있었는데 네. 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죠. 네, 네.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좀 아버지하고 나눠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매길 못하죠. 어떻게 그걸 네, 네. 그렇다고 아버지가 고개 숙일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선생님이 좀 이성의 느낌이 있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난다면요. 요 이야기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내가 이랬다는 거.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좀 호감이 있는 이성을 만나면 잘 해낼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늘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떨리고 네, 좀 버벅대는 그런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 요 정도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면 알았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모든 게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거나 아버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람과 겪은 것을 잘 한번 파악해보고 제대로 이해해보는 거 그게 선생님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네. 또 여기가 뭐가 쫙 가라앉는 것 같으면서 네. 자신감이 조금 네. 들어오면서 편안해졌어요. 아, 네. 오길 잘했다 진짜. 네. 연애한 지 한 횟수로 한 12년 정도 돼가간다. 예. 아유, 마법사가 되셨네. 언제야, 12년. 가족들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까이에서 문세윤 씨도 있겠고요. 전진 씨 같은 경우도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 아, 문세윤 씨 너무 달라네.
굉장히 음주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나를 바꾸고 서로를 바꿔주면서 영향을 미쳐가는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럽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했어요? 와, 이 형 진짜 안 되겠네. 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문을 좀 많이 닫은 것 같아요. 거의 샷다를 거의 내린 상태. 이 연애 상점문. 맞아. 저도 나름대로 치료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한테 일단 그렇게 나쁜 점이 없다고 생각되면 만나봐라. 그러면서 더 이렇게 마음에 들고 눈이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몇 번 만남을 더 가져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면접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서로 면접.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내 아는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소개팅도 절대 해달라는 얘기 안 하게 되고. 20대 때, 3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앞뒤 안 가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네요, 나이가 되면서. 네. 우리 유민상 씨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20살부터 44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 미혼 남녀 10명 중에 7명이 솔로래요. 10명 중에 7명이요? 네네네. 2021년 자료거든요. 심지어는요, 요즘에 연애 포기자들, 연포자. 연포자. 네. 맞아, 많아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연포자하고 연애를 포기한 사람과 연못남, 연애를 못하는 남자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 우리 민상 씨는 저는 아직까지는 연못남인 것 같아요. 연못남. 네. 네. 연애가 이게 힘든 게 이쯤에 와서 뭐 이제 와서 제 나이에 1년, 2년, 3년씩 만날 거 아니니까 만나면 마음에 서로 맞으면 금방 결혼하게 됐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상대 만나는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연애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쉽게 못 이미 만나는구나.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계속 무조건 그냥 만나봐라. 사석에 계속 들어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 이러는 거 봐서는 만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약 강박이 좀 있지 않나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20대 초반에 연애를 할 때는 연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연애를 하면 바로 결혼이라는 중압감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개그맨들이 아시잖아요.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그럼. 인기도 많고 원래는 이 연애를 이렇게 그래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냥 방송 욕심에 살짝 진짜 좀 억울한 게 저는 연관 검색어에 유민상 딱 치잖아요. 그럼 뭐 유민상, 개콘 뭐 이런 거 나오죠. 유민상 띄고 이혼 이렇게 나와요. 유민상 돌싱 막 이런 거 나와요. 연관이 돼 있겠지. 왜? 연관이 돼 그 연관 있으니까. 검색어잖아요. 그러니까 왜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장가를 안 갔는데 이혼부터 뜨냐고. 아니 왜 이혼이 뜨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연애를 해보긴 하셨어요? 연애를 해보긴 하셨어요? 쌤,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홍대에서 봤어요. 박사님 저도 봤습니다. 예, 연애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는 연애 네. 이렇게 한 번 만나고 그러고 말고 그래도 연애를 좀 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정성 있는 연애 그 히스토리를 들어봅시다. 언제적? 오래전으로 가야 돼. 몇 번 정도? 2번 좀 진득한 만남 2번. 두 번. 네. 제가 20살 갓 대학생 되고서니까 그 당시엔 또 채팅 유행이었어요. 네. 채팅 이렇게 치서 놀다가 그런 친구랑 이제 1년 반 정도를 네, 계속 만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개그맨 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이제 개그맨 이제 동기들하고 한참 이제 라이트 클럽을 좀 이제 다닐 때여가지고 한참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에 져져 있어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같이 뭐 술 한잔 하다가 연락처나 주고받죠 해갖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그때 연락처 받았던 친구 뭐하지 해서 연락해갖고 이제 영화나 한 편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잘하셨네. 예. 선생님 잘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하는 방법은 아는데요. 예. 나이가 들면서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쉽지 않고. 예. 저희 이제 그 여자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유민상 씨의 철벽남설이 돌아요. 여자들이 대시를 하면 되레 유민상이 소위 말해 깐다더라. 철벽을 친다. 철벽을 친다. 특히 그 서프라이즈의 그녀죠. 김하영 씨랑도 썸을 타다가 그래. 유민상 씨가 철벽을 쳤다라는 말이 몇 년째. 김하영 씨가 먼저 연락처도 물어보고 SNS 친추도 먼저 하고 이게 흡히 그냥 푸시를 많이 했는데. 진짜 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방송이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일단 기본 이제 방송으로 시작을 했고 방송 내용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김하영 씨가 진짜 저녁 먹으러 가자고 녹화 끝나고 나서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이만요? 그렇게 했죠. 네, 그러는 거예요. 뭐 나는 부담스럽죠. 이게 왜냐면 여기 후배들도 있는데 이거 다 빼고 우리 둘만 가는 거는 조금 그것도 좀 그렇고 남들 보기도 좀 그렇고. 남들 보기 아니 무슨 유부남이 보여도 이게 후배들 다 시키고 막 그래서 안 갔어요? 내가 둘이만은 못하겠다고 셀도 없는 또 그런 거 또 못해가지고 제가 만남 자체도 소개팅은 너무 부담스럽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받는 게 형동섭이 만약에 해준다 그래도 난 절대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왜요? 형동섭이 소개시켜줬잖아. 얼마나 고르고 고른 사람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는 둘째치고 이거 안 됐다? 그러면 형동 선배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저놈 눈 높다고. 저거 내가 얼마나 고른 분인데 괜찮은 분인데 싫었다고 했다고. 어려워요. 남이 이렇게 결국 누군가가 저랑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그분 얼굴만 떠오르고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혹시나 그냥 진짜 면접 보는 느낌으로 진짜 최대한 최선을 성심성의 다해서 모시고 이런 거밖에. 아니 근데 소개해준다 그랬을 때 네. 싫다고 그래도 눈이 높은가 보다 그 똑같은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진도 안 보면 돼요. 안 봐야 돼. 아예 안 봐야 돼. 그 전에 어머머. 소개팅 해줄게. 그럼 내가 있는데 소개 인연이 있으면 어떡해. 아예 다 막아버리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내가 그냥 먼저. 네. 아니 근데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민상 씨, 네. 우리 민상 씨가 철벽을 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민상 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에 대해서 수동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수동 공격하는 거예요. 민상 씨 마음 안에. 어쨌든 만남이 시작이 되면 나는 까일 거다. 결국 상대가 날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상처거든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까일 바에야 그냥 시작을 안 해. 내지는 내가 먼저 철벽을 쳐. 약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철벽하면 방어라고 생각했는데 철벽도 공격이라는 게 너무 맞아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맞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먼저 방어를 해버리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인데 아주 수동적인 형태라고 보는 거죠. 쭉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 민사 씨가 계속 얘기한 게 만났다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면 소개해준 사람한테 얼마나 그렇죠. 신뢰냐. 그럼요. 이것 때문에 아예 나는 누가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아예 만나질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철벽이잖아요. 형도 소개시켜줬잖아. 얼마나 고르고 고른 사람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는 둘째치고 이거 안 됐다? 그러면 형도 선배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민상 씨한테는 어떤 것들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때는 최악의 결과를 먼저 머릿속에 예상을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좋아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했다가 거기서부터 잘 되는 게 혹시 마음이 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민상 씨 마음 안에.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누군가와 아주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계속.
누군가와 아주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맞아요. 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예. 마음 꺼내놓고 이런 것도 좀 점점 힘들어지고. 네네. 예. 모르는 사람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신뢰 관계를 쌓아서 내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한다는 것도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고 언제 그 인간관계 쌓냐 이 생각 드니까 좀 스스로 지금 겪어보지 않은 건데도 계속 그렇게 뭔가의 모를 방어기제 같은 느낌으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걸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찔린 느낌이 딱. 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민상 씨는 내향적이세요. 맞아요. 예. 이 내향적인 분들은 처음에 누군가 이렇게 트는 게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낯도 좀. 엄청 가려요. 그래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좀 쉽게 시작을 하는 편이니까요. 진입이 네. 좀 쉽지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봐서 마음에 드네. 그러면 딱 그렇죠. 헌팅하듯이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를 헌팅 연애법이라고요. 헌팅. 사냥하듯이. 사냥이라는 건 다른 나쁜 뜻이 아니라 이렇게 늘 사살이 이제 외부로 향해서 야 사람들 좋아 이렇게 하는 연애를 주로 한다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파밍 연애법이에요. 농사를 짓듯이 씨를 뿌려놔. 그렇구나. 씨를 뿌려서 몇 번 만나고 몇 번 만나서 좀 편해지고 편안해져서 좀 긴장감이 좀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연애로 발전을 하고 농사를 짓듯이. 근데 우리 민상 씨는 진입이 어려우신 것 같고 그냥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잘 못 가시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전혀 뭐 진전이 안 되죠. 약간 만약에 무슨 자리가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 그러면 혹시 괜찮게 잘 될 수 있는 건 아닐까만 생각하다가 집에 옵니다. 연락처라든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이제 헌팅형이거든요. 완전 헌터죠. 사냥꾼이죠. 아이 뭐 도베르만이 보고 있어 그냥. 근데 그러면 저 같은 이제 헌팅형 그 인간이 적극적으로 막 들어가. 그건 괜찮아요? 근데 또 이건 부담스러워. 도베르만 무서워. 피해야 돼. 진짜로. 왜 이럴까? 이렇게 되는 느낌이야. 그럼 만약에 네? 우리 민상 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유형 네. 좀 이렇게 얌전하고 좀 조용하고 네. 분위기 있고 네. 마음에 들었어. 네. 그분이 만나서 연락을 하면요. 그러면 만약에 저도 마음속에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그분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 그러면 네. 솔직히 처음엔 나는 의심을 좀 할 것 같아. 처음엔 나는 의심을 좀 할 것 같아. 무슨 의심? 아니 무슨 의심 여기서? 인정들 하세요. 와. 왜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 괜찮은 분이 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 나를? 왜 날 좋아해? 그렇지. 내가 딱히 사실 외모에서 풍기는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분이 나를 왜? 아무런 조가 없이 왜?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야 매사에 좀 의심이 많고. 예. 문제가 깊다. 문제가 깊다. 예, 깊다. 예. 네.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상 씨의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이성이 나한테 호감을 가져? 뭐 그럴 리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왜 이성이 호감을 갖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자기 객관화를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듣거나 느낀 바는 중간이 있다 그러면은 중하 정도. 뭐 외모 뭐 기타 등등 뭐 다 따졌을 때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해서 좀 체중이 많이 줄였다던가 또는 뭐 패셔너블 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던가 사실 딱히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뚱뚱하다는 게 사실 장점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스스로 항상 마이너스를 깔고 있는 편인 거죠. 뭐 어느 세상에서 이제 뚱뚱한 거를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용기를 내서 여쭤보는데 왜냐면 민상 씨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네. 혹시 체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거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제가 뭐 이렇게 뭐 샤워하려고 이렇게 거울 이렇게 봐도 좀 더 나왔는데 이거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딱 볼 때도 스스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가지고 예. 물론 저처럼 이렇게 뚱뚱해도 뭐 좀 귀여운 상도 있고 막 이런데 뭐 김준현, 문세윤은 딱 누가 봐도 귀엽고 잘생긴 뚱뚱해 똑같이 뚱뚱이더라도 이게 김준현은 이제 뽀얀 백돼지 뭐 핑크 돼지 이런 느낌이면 윤희상 흑돼지 느낌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아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럼 나는 확실히 뚱뚱이들끼리 모아놔도 빠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본인은 계속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 자기 객관화를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철저하게 객관적이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단 하나도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요? 예. 하나님 민상 씨가 본인의 어떤 이런 외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점수를 짜게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부분의 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분의 합. 부분의 합. 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여러 부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한 인간을 이해할 때는 그 많은 부분들이 그냥 모여 있는 총체적인 나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민상 씨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 제가 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민상 씨도 돈 많은 사람 많죠. 그럼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뭐 얼굴이 뭐 톰 크루즈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나보다 날씬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언제나 나보다 그 부분에서 더 멋진 사람이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언제나 패배자죠. 언제나 잘난 게 없는. 근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거는 매우 주관적인 그 사람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꼭 날씬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꼭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민상 씨랑 같이 있을 때 유민상 씨랑 같이 있으니까 참 좋고 편안하네 라고 느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상 씨는 왜 나를 좋아하세요? 나는 날씬하지도 않은데 왜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그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이 잘 안 생기죠. 네, 보통 나라는 사람이 조건과 관계없이 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 이런 게 생기려면 또래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또래로부터 오는 타인으로부터 찾아오는 나의 가치가 있거든요. 야 민상이야 멋진 친구지. 쟤 믿을만한 애야. 뭐 이러면서 내가 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게 있거든요. 그중에는 신체 자아상도 들어가요. 외모나 이런 체격이나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이발소에 가서 맨날 저를 커트머리 해주셔가지고 목욕탕 들어가는데 매표소 앞에서 남자 녀석이 왜 여탕 들어가냐고 제가 아주 짧게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시장에 가서 빨간색 구두를 이렇게 딱 짚는데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사내 녀석이 무슨 빨간색 구두를 또 그 시장에서 한번 또 대성통곡을 하고 그죠. 네, 그때가 한 6, 7살 때 전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제가 기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그때 뭐 약간 영향이 있는 거니 그게 다는 아닌데 어릴 때 좀 그런 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놀림을 받거나 오해받거나 그런 기억이 좀 있으세요? 어릴 때라기보다 그냥 살면서 쭉 전반적으로 이제 덩치 자체가 크니까 항상 남들 눈에 이제 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띄죠.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별명이 뭐 나르는 돈가스 뭐 이런 거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체구는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중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 이 고모분의 무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런 거야. 애긴데 나는.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아저씨라 그러고 버스를 딱 타서 그냥 삑 하고 딱 타면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창밖에 보고 다 이렇게 봐. 이만하니까 사람이. 어이 뭐야 이렇게 다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워낙 눈에 띄고 행동을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이제 얼굴을 알려진 직업을 하고 나니까 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어우 뭐야 크다 했던 게 이제는 어이 뭐야 이렇게까지 추가되는 거 이 사람 TV 이렇게 해갖고 너무 눈에 다 띄니까 주로 저 못하게 되는 게 혼밥 혼영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뭐 밥 먹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혼자 뭐 대외 활동을 거의 못해. 왜 혼자 오셨냐? 뭐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좀 그렇고 혼자 밥 먹고 있는 것도 이게 밥 먹는 양 이런 것도 막 다 쳐다보는 것 같고 혼자 얼마나 먹나 이런 거 쳐다보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걱정돼 갖고 그게 이제 데이트라고 치면 그 얘기 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계속 저 여자친구가 봐 뭐 이러면서 저기 데이트하러 왔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 네. 거잖아. 100% 할 거예요 아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좀 불륜이 아닌데. 그렇죠. 불륜도 아닌데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 실제로 그렇게 만났던 분이 있어. 그래서 그 영화관에 간 적이 있는데 멀티플렉스에 그거를 2층 어딘가에서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더라고. 유민상 어떤 여자랑 가더라 이렇게. 그렇게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라는 게 맞구나라는 증거가 자꾸 드러나니까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뭔가 누군가는 이렇게 찍고 있고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자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예. 우리 민상 씨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타인의 판단과 타인의 시선과 타인이 주는 어떤 영향에 굉장히 영향 많이 받으시는 분이네요. 신경 많이 씁니다. 네네, 신경 많이 쓰시고. 네. 근데 물론 우리가 인간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니까 타인을 배제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는 하고 사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나무의 뿌리처럼 내가라는 게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식당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난 먹으러 들어온 거야. 그다음에 너무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나는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나는 혼자 갈 거야. 나는 나. 이게 조금 단단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허락 없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일인데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랑 영화를 보러 간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민상 씨가 잘못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뭐 좋은 영화를 누구랑 보러 간 건데 뭐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짓이 아니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믿으세요, 민상 씨. 네. 일단 민상 씨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은 민상 씨를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민상 씨가 대중 앞에 나서면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상 씨가 지금보다 체중이 더 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민상 씨거든요. 지금보다 10kg가 빠졌다고 해서 유민상이 유민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예요. 그냥 민상 씨를 좋아하는 후배들은 여전히 민상 씨를 좋아할 거고 민상 씨를 아끼는 팬들은 여전히 민상 씨를 아끼고 좋아할 거고 응원할 거고 민상 씨라는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뀌는 건데 네, 그거를 좀 더 민상 씨가 단단하게 뿌리를 탁 내리고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계기로 좀 마음을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좀 저의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단단하게 마음을 좀 가져야겠네. 내가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나는 그렇게까지 자존감 낮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나는 나다. 그럼 네. 나는 나다라는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그럼요. 대한민국 유민상인데. 네, 그죠. 좋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공황 장애가 진짜 있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죠, 그쵸. 네, 고민도 많았고 스트레스가 조금 육체적으로 오는 단계까지 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저의 뭐 인생 스토리가 있겠으나 이거에 대한 단편적인 거를 좀 알게 된 건 사실 뭐 제 앞에 계신 우리 형돈이 형께서 많이 큰 인생의 좀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도 있죠. 맞아. 네. 사실 뭐 요 얘기 짧게 하자면 그 아마 첫 해외 촬영이었을 거예요. 지관 씨. 제가. 예. 그래서 영국으로 같이 이제 뭐 같이 가서 곡 작업을 하는 건데 두 분이서요? 예. 네. 그때 저 친구도 왔고 저도 심하게 와서 아, 정말요? 저는 그 방송을 끝으로 쉬었고요. 맞아요. 그 방송을 끝으로 쉬었고 근데 이 친구는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프로 입장에서 보면 딱 증상이 거의 뭐 반오형 아니겠습니까? 반은영. 그래서 네. 한번 좀 가봐라. 너희는 이제 좀 진단을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해서 좀 재한이가 이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형 심장이 뛰어요. 그랬는데 형이 나도야 라고 해서 별거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형 근데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나도인데 그럼 너도 공황일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것이 진짜 공황장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형이 하루 종일 상담을 해주시고 그 공황인 건 괜찮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야 라고 하는데 되게 거기서 인생이 너무나 큰 영원히 저한테는 뭐 진짜 큰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네요. 근데 2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 공황장애 얘기는 많이 네네. 들어봤는데 네네. 정확하게 공황장애가 뭐? 네. 이게 공황 발작을 패닉 어택이라고 하고요. 공황장애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근데 공황 발작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이 불안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이제 그때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다음에 오는 심장 상태예요. 확 뛰거든요. 바바박 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러다가 진짜 네, 뛰어요, 실제로. 이러다가 이제 심장이 터져버리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장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이것에 명령을 내리는 대뇌에 로쿠스 세룰레우스라고 하는 청반액이라고 하는 부위가 알죠. 있는데 알죠. 그 부위가 이제 약간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잠깐. 그래서 오류 명령을 내린 거예요. 100m 달리기를 안 뛰었는데 야 100m 뛰었어. 그럼 심장한테 명령을 내려 빨리 뛰어. 그래서 막 뛰다 보면 이때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래서 밖을 못 나간다든가 운전을 하면 옆에 있는 빌딩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저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나 공감하는 게 한 가지가 응급실을 갔어요. 공황 발작이 와가지고 갔는데 저희 맥박을 다 재시더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요? 저는 공황 발작 때문에 이 어떤 그 주사를 맞는 그것을 좀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수치상으로는 심장이 그 정도까지 안 뛰셔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난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네. 데이터는 정상이래요. 심각했네. 굉장히 심각했어요. 진짜 심각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이겨내 보려고 했으나 사실은 그것도 습관이어서 약을 먹는 것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결국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내다가 운동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딱 약을 다 끊었어요. 공황장애는 하나도 없고 우울한 것도 전혀 없고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없고 확실히 그 기분 좋으면 여유에서 나온다는 거. 그 여유는 체력에서 온다는 걸 제가 이 쇠질하고 나서 좀 알았죠. 너무 다행이다. 우리 재환 씨 약을 이게 전혀 좀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운동 중요하죠. 운동을 통해서 좀 건강을 많이 관리하고 또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중에 하나니까 불안을 좀 본인이 잘 다스리고 잘 낮추고 진정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면 잘 이렇게 다스리고 살 수 있거든요. 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지한 씨 고민이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겨냈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 어떤지. 네. 지금 선물 드리면 되나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공황이 없어졌고 사실은 뭐 자. 예. 진짜 고민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주 우리 귀하신 오은영 박사님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나? 되게 행복해 보였는데?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더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 나서고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게 이제
연애. 사랑. 네. 요거 왜 이렇게 어렵나. 연애에 대한 많은 조언을 좀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재환 씨 얘기를 네. 자세하게 잘 들어보려고 해요. 네. 연애하기 딱 시작할 때쯤 제가 도망쳐요. 이게 썸 탈 때 도망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제 스스로 물러서고 도망가는 약간 좀 전쟁 나면 후퇴하는 느낌? 그럼 연애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의 과정은 밟아요. 밟아요.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정작 그 순간이 되면 저는 도망가거나 그 순간조차도 제가 거부를 해요. 네. 그냥 내 인생에서 좋은 인생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잠깐의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이 사람을 잃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그런. 연애를 하면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평생 가서 아쉽게도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이별을 하거나 그럴 거라면 더 오랜 시간을 그 사람과 좀 알고 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은 아예 그냥 일단 지원아 요거 다시 봐도. 이거 묘한데. 이거 진짜 묘한 얘기다.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사랑. 아니 상대방 여자는 상처받을 것 그러니까. 같아. 되게 나쁜 엑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좀 한 끗 차이인데 제가 나쁜 X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는 그 어떤 이 사람한테 시그널을 일도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하나도 안 보내고 그냥 상대방 정말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내가 이렇게 좀 너무 이성적인 느낌을 팍 줄 때 나는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고 나라는 사람의 그 관계력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 좋아할 경우에 이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잘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 안 고백하는 게 낫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들추지 않은 상태에서 저만 혼자 이제 좋아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거를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냥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은 너무 소중한 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감추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하죠. 요거는 이제 저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그 연애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 그리고 그 관계력이 주어진다는 것 연애의 관계력 이거는 약간 좀 스킨십 굉장히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을 한다 곧 스킨십이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킨십을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굳이 사랑하거나 고백하지 않아도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어허. 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 이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별이 두려우세요? 이별 두렵습니다. 이별이 왜 두려울까요? 물론 이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별을 너무 두려워하면 네. 이별을 하게 될까봐 아무런 관계를 못 맺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 인생에 들어갔었어요. 사랑으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가 싫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의 인생에서 삭제되어질 수 있는 이 기분이 너무 괴로워요. 상대방의 인생에서 삭제되어질 수 있는 이 기분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원래 그쵸. 연인은 헤어지면 삭제해야죠. 전화번호부에서. 맞아, 삭제해야죠. 근데 그거 딱히 그 지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남아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때문에 재환 씨 집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환 씨의 이제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맞아. 아무래도 예기치 못하게 나와? 많이 나왔죠. 뭐 전 여친하고 같이 보냈던 뭐 러브레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 물건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있는지 몰랐죠? 저희가 정리해드릴게요 하고 했는데 정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의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여서 내가 만약에 재환이의 여자친구고 집에 왔을 때 이걸 보면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지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했더니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진짜 고민했던 게 나한테는 어떤 그런 뭔가 공주님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써가지고 편지를 준 건데 이걸 내가 함부로 버리는 게 예의일까? 나는 내 인생에 너무 컸던 사랑이 나한테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정성들을 써줬는데 그녀가 나를 삭제하는 걸 쉽게 삭제하더라도 나는 함부로 그녀를 쉽게 삭제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릴레이션십. 살아요. 그렇죠.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내지는 릴레이션십.
관계마다 구분을 해야 돼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인 관계는 연인 관계가 끝나면 끝내야 되는 관계가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 네. 친구는 친구고 물론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연인인 거죠. 그죠? 근데 모든 친구가 연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와 연인은 분명히 구별되는 관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환 씨가 친한 이성 친구와 연인을 그냥 한 통 안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사람을 사귀어보고 또 나하고 어떻게 잘 맞는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고 더더더 좋은 관계로 가기도 하고 또 서로 많이 안 맞을 때는 좋게 또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죠. 근데 재환 씨는 그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과 친근한 관계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이 친근한 관계에 대한 것을 사랑의 범주보다 더 센 것이라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네, 정확한 나한테는 표현이세요. 사랑은 이거는 뭐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나 친근한 관계, 난 오히려 친근한 관계, 이런 관계가 더 나에게 좋은 이런. 그게 사랑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재환 씨가 이성과 1대1의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맞아요. 저 한 번도 동등한 관계에 사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면 어떤 관계예요? 저는 무조건 제가 원하는 스탠스이긴 하나 제가 무조건 의리여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주님 모시듯 저는 제 공주님을 모셔야 돼요. 하루 종일 정말 진짜 원실 속의 화초처럼 전 아무것도 못하게 내가 다 해주고 정말 전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동성하고는 어떠세요? 동성- 예를 들면 형돈 씨나 이렇게 동성이시잖아요. 네. 다 맞춰주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선생님. 영국에 갔을 때 꼬박 어쩔 수 없이 같이 한 방을 썼어야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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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눈 뜨자마자 잠을 잘 때까지 재환이랑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맞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네, 네. 그런데 남한테 죽어도 싫은 소리 못하는. 맞아. 그냥 내가 좀 상처를 받고 내가 참는 게 낫지. 절대 누구한테 조금의 미안한 말이라도 또는 상처가 되는 말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못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환 씨와 상대방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재환 씨 내면의 문제인 거지. 재환 씨와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유를 찾고 개선해 나가는 걸 먼저 하기보다는 재환 씨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더 우선순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성과 연애를 하는 거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늘 애착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애착은 아주 중요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려는 것을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착의 대표적인 형태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부모-자녀 관계에서만 애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대상자, 연인, 부부, 그다음에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애착 관계는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모-자녀 관계 애착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한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의미일까요, 재환 씨? 사실 없어서는 안 될 그냥 네네. 내 인생과 동등한 존재. 내 인생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와 관계가 편안하면 마치 왜 바다에서 풍랑이 쳤을 때 배가 막 흔들리고 이렇게 막 위기, 파도가 오나 보다 그래도 저기에 불빛이 보이면서 항구가 보여요. 그러면 곧 저 항구에 가면 다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안정감과 안도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이것을 안정애착이라고 해요. 안정애착은 부모와 관계가 편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편안해요. 뭐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데도 이게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심지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연인, 거기 더 나아가서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애착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안정애착도 있지만 이제 불안정애착 중에는 집착형도 있고 회피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 회피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혼란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요. 이걸 왜 탐색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애착이 어떤 유형에 속하냐를 알아야 내가 중요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좀 내 자신을 탐색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했죠. 네,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재환 씨는요. 혼란형 애착이 나왔어요. 네, 공포 회피형. 네, 공포 회피형이라고 하고 혼란형이에요. 디스오가나이즈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좀 적은 편이고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면 공격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공격받을까 봐 무서워서 멀어지면 외로워. 그래서 또 다가가고 싶어. 다가가면 또 공격할 것 같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의 애착의 유형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재환 씨 상태는 너무나 제가 소름 돋는 게 경경님께서 이걸 딱 강아지의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를. 너는 관심 받는 거를 좋아하는 애야. 근데 진짜 관심을 받으면은 으르렁 짖어. 왈왈왈. 근데 또 관심을 안 주면은 네가 다시 짖어. 왈왈왈. 관심 달라고. 근데 또 관심을 주려고 다가가면 또 경계하고 두려워해. 그런 것처럼 어떤 것도 제가 만족할 수 없거나 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럼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전 못해요, 네, 진짜.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혼란스럽다. 네, 이제 보통 뭐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조금 혼란형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애를 불러요. 일로 와, 재환아, 이리 와. 그 애가 막 따라가면 엄마 앞에 딱 왔는데 싹 등을 돌려버린다. 왜 돌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일관되지 않게 아이를 대한다든가 아니면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크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란형 애착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의심이 되고 혹시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뭐 나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또 그러면 이제 이게 두드러지기 전에 먼저 거절받기 전에 먼저 관계를 정리해 버린다든가 그래서 멀어지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또 외롭고 또 외로우니까 또 다가가고 다가가지만 그래 우리는 좋은 관계고 더 잘 지낼 수 있어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마음이 힘이 드는 거죠. 그런 면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있네요. 어떤 면이 좀 그런 것 같으세요? 부모님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저에게 최고의 사람이었고 한 분은 저한테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겪어왔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 여자한테 혹시 해버릴까 봐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좀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버님께서 약간 좀 가정 폭력이 좀 있으셨나 봐요. 좋은 가정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잊고 싶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렇네요. 되게 삭제하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가 그거네요. 제발 삭제했으면 좋겠고 다시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평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남자의 모습 또는 아버지의 모습이란 거에 대한 왜곡이 좀 저한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문득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일을 겪었었어가지고 정말 그런 과거가 괴로워가지고 더 사람을 모시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예쁘게 상대방 위해주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난 그 과거가 너무 싫었고 그 과거가 돌아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던 간에 내 안에서 내가 자라온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게가 좀 무거웠나 봐요. 자꾸 회피하는 거 보면. 아, 어린 재환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죠?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고 두려웠고 너무 떠올라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평생 생생하게 떠오르는 최악의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금 좀 했어요. 한 6년 정도를 재환이를 지켜보고 연락도 하고 만났는데 재환 씨의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집을 둘러봤는데 초인종이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그냥 고쳐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저희 집에선 초인종을 안 울리게 해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맞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크게 이 성인의 연애가 내 가정사와 이렇게까지 크게 연관이 될 줄 몰랐는데 제가 헤어졌던 상황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연락을 잘 못 받았던 게 있고 실제로 그 연락을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전화 벨소리에 어떤 연락이 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어린 가정사 때. 아버지는 전화가 오는 걸까 봐.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연락을 잘 못 받았고 벨소리 또는 뭐 진동 소리조차 너무 두려워서 못 받았는데 실제로 연락이 안 되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됐고 근데 그것들이 그 당시 헤어짐에 굉장히 큰 작용을 했던 걸 보면 저는 잊고 살았다는 과정사지만 이게 제 성인이 돼서의 그 연애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삭제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지만 이게 굉장히 마음처럼 안 되는 기억이네요. 그래서 최선의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어머니께도 하고 있지만 여자친구한테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이 재한 씨가 선택한 친절함이란 살기 위한 본인만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절하다고 느껴져요. 너무 가엾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100% 언제나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버리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안 버려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어쨌든 버려요. 버린다는 게 뭐 돌보지 않고 어디 뭐 다른 데를 가버린다든가 뭐 이런. 그랬을 때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조금만 상대가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낌새가 조금만 보여도 지나치게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서 그래서 먼저 거절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거절이 두려우니까 지나치게 맞추어 준다든가. 그래서 마음 안에는 사실 자기에 대한 부정도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관계에서는 상대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정하고 상대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재환 씨가 뼈저리게 알아야 굉장히 뼈저리게 노력하면서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되게 비일반적인 일을 전 겪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거를 겪어왔던 것 같고, 사람이 사람의 인연을 본인 스스로 끊는 것도 보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겪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압박감이 좀 더 컸는 건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하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니까 더 친절해야 돼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바른 친절함은 아닌, 내가 내 자신한테 대한 뭔가 좀 굉장히 좀 삐딱하게 좀 잘못 받아들여진 가치관인 것 같아서 지금. 삐딱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처절하도록 가엾고 안 됐어요. 내를 들어보니까. 부모를 어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본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재환 씨는 재환 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재환 씨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경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도 다릅니다. 유재환은 유재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집에 있는 사진들을 몇 개 보면 난 줄 알았어요. 닮았으니까. 그게 삶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닮았으니까 생긴 게 핏줄이라. 재환 씨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버지를 반드시 미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좀 든다고 해서 재환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부정적 감정을 과하게 노출을 하면 이 부정적 감정이 너무 두려운 걸로 배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해도 당연한 네. 감정 중에 네, 하나인데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렇게 되면 부정적 감정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조차 또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재환 씨는 스윗하고 친절한 사람 맞아요. 그건 원래 유재환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라면 너무나 느끼는 게 당연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그것을 과도하게 친절로 표현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원래 맞아. 친절한 사람인 거는 맞지만 그래서 당연히 느껴야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어떤 누구도 재환 씨 싫어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되었던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재환 씨가 한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탐색해보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것이 재환 씨의 내면의 성장을 도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재환 씨는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갈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내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때요?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난 왜 사랑을 못할까를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 사랑의 시작이 굉장히 먼 훗날부터 이어져 오는 거도 해요. 아버지가 되지 않을 것은 맞아요. 전 저니까. 그렇죠. 근데 또 아주 돌아보면은 뭐 잘해줬던 기억이 없냐 그러면 없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기억을 좀 골라낼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유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드디어 알게 됐는데 좋은 걸 좀 골라서 좀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네,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내 인생의 사랑이 이번 생은 망했다는 아니구나. 네. 아,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시작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런 것 같아요. 연령의 그녀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네, 친근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배워줘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환 씨가 좀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경험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환 씨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부정적인 화나 기분 나쁜 걸 표현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지나치게 맞추니까 오히려 관계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늘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감정도 서로 주고받는 거고요. 또 관계도 어느 쪽이 언제나 맞춰주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이 생기면 풀어가면 돼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풀어갈 수 있어요. 드디어 우리 박영진 씨. 영진 씨가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궁금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냥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죽는 게 뭐 질환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위해에 의해서 원수신 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행 갔을 때 호텔 같은 데보다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뭔가를 보안장치를 좀 해놓고 자요. 스스로. 그 문 앞에 캔이나 병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지. 문 열면 소리 나니까. 소리 들으려고. 그럼 도망자의 삶인데 이거? 우리 집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아예 아무도. 그런 집을 구했어요. 층수가 높아서 들어올 수 없고 뭐 위에서 뭐 타고 내려올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공중전은 몇 층인가요?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알려고 그러죠? 아니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모르겠어요. 습관화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노출되는 게 조금은 저기 있고 또 어디 있을 텐데 여기 두 군데 있을 텐데. 뭐가 있어? 소화기 있죠? 소화기도 그냥 기본 소화기가 있고 그리고 휴대용 소화기가 곳곳에 있고 집에 방독면이 있어요. 와. 그래서 방독면 대박. 비치해 둬서 머리맡에 화재가 뭔가 났으면 방독면을 쓰고 계단으로 바로 내려가죠. 친구 집 놀러 가면 비상 탈출부터 확인하고 왕관기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게 확인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편해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안전, 사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은 불안 이런 게 예민하고 좀 있으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마음이 좀 예. 네. 저도 뭐 집에 단독이니까 소화기는 그 휴대용 네네. 소화기는 있고 네. 그리고 머리맡에 야구 방망이를 두고 자요. 지금도 예, 실제로 그 도둑이 든 적도 있었고. 예. 도둑이 한번 들은 적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우리 영진 씨는 누가 좀 우리 안전한 나의 공간으로 침입을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으시던데요. 네. 혹시 그런 뭐 경험이 있으셨어요? 도둑이 들었다든가 뭐. 그런 도둑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살면서 없었는데 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제 대비만 하는 거고 진짜 뭐 도둑이 들었거나 침입을 했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혹시 아기 있으세요?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그것이 굉장히 심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아파트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죠. 밤이었고 잠옷 차림에 뭐 그런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작동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혼자서 머리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근데 그 다음부터 한동안은 그 불안이 잠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밤에 어떤 소리나 이런 거 들었는데 빠르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애들을 다 챙기지 못할까 봐 제가 그 아이들 이렇게 중간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이제 아기가 생기고 나서 근데 원래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뒤에 생긴 그런 타입이에요.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아이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내가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소중한 게 많을수록 불안이 높아지죠. 지켜야 하니까. 내지는 이름은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더 많이 불안해졌다는 분들이 꽤 많기는 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영진 씨는 이 안전에 대한 불안, 특히 안전 중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네. 천재 집안 이런 것도 걱정하세요? 저는 이제 바다 같은 데 가더라도 이 백사장으로는 안 걸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디를? 그게 이제 기사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 걷고 있던 산책하고 있던 사람들을 휩쓸어 갔다. 이 뉴스를 접하고는 백사장 근처는 이제 안 가는 걸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와.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도 구입을 해서 집에 놔두고. 집에 구명조끼가 있다고요? 있어요. 예. 구명조끼가 집에 있어. 와.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버스 탔을 때 한쪽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이 뒤집어질까봐 균형을 맞춰 이쪽 반대쪽에 가서 무게를 좀 맞춰주려고. 그리고 그냥 친구 집이나 어디 누구 집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가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 가스밸브 잠그는 거거든요. 가스밸브로 열어놓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집이요. 그거 잠궈야 돼. 왜요? 요만큼씩 새고 있어요. 가스. 요즘은 그거 새도 상관없지 않아요? 요즘 세상 많이 좋아져서.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마요. 와, 걱정이 엄청 많네. 그러니까 그런 막 그거 이제 어려운 행동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지 않고 체크하고 이제 근데 우리가 되게 나를 지키기 위한 안전 수칙 같은 것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가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배우죠, 우리가. 불이 났을 때는 뭐 문을 잡을 때 수건으로 잡아야지 않으면 손이 데이고 물을 적신 수건을 코에 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서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살아가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주 깊숙이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영진 씨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피부 가까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안전과민증이라고 해요. 안전과민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커지면 삶에서 좀 압도당하고 불편하죠.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우리 영진 씨하고 민상 씨하고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네, 안전과민증 체크리스트 7문항입니다. 이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남이 운전하는 것보다 내가 운전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두 번째, 기계를 잘 믿지 않는다. 세 번째, 어딜 가든 소화기 위치를 파악한다. 네 번째, 집에 항상 비상식량이나 비상구호품을 구비해준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전 2개. 집에 항상 비상식량이나 비상구호품을 구비해둔다. 그다음에 사고 영상을 자주 본다. 이 중에서 4개 이상 해당이 되면 안전에 대해서 과민한 면이 있구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개 해당되세요? 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뭐가 해당이 되세요? 4개가 어떻게 나와 이게? 앞에 쭈르륵 3개랑 네. 아니, 어떻게 이거 기계를 잘 안 믿어요. 제가 요즘 좀
차를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기차는 배제입니다. 네. 뭔가 새로운 1세대잖아요. 뭔가 어떤 기계가 1세대로 나오는 거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피곤하네. 소화기 위치 저기 있죠? 카메라 뒤에 바로 있죠? 어디? 밑에 있잖아요, 저기. 오, 여기 있죠? 저기 어디? 테이블 안에. 야, 우리 나 1년 반이 됐는데 또 저희 쳤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오. 방송국은 이런 거 잘 돼 있긴 하죠. 딱딱딱 돼 있어. 그러네. 우리 안전한 스튜디오구나. 좋아. 이 정도 크기면 소화전이 아마 지금. 네. 되게 정도. 6일어 걸려. 이 안전 과민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내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소화기 있죠? 예. 저기 있고 또 어디 있을 텐데 여기 두 군데 있을 텐데. 그래서 특히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비행기 탔을 때. 왜냐면 비행기는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니까. 차를 운전하실 때 좀 나으시죠. 훨씬. 네, 본인이 직접 뭘 할 때는. 그래서 영진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개입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불안을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사서 비치를 하고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서 타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미리 MMPI 좀 하시라고 드렸었잖아요. 그 문항 많은 거요. 그랬더니요. 여기 이제까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요. 우리 영진 씨가요. 불안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불안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불안이 제일. 네네네. 불안이. 굉장히 불안하시더라고요. 불안이 매우 높고 이제 불안과 관련되는 많은 양상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강박도 있으시고, 네. 안전에 대한 아주 두려움도 있으시고요. 네. 사실 이게 불안 장애하면 사실 제가 이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네. 하나도 불안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뭐. 아하, 이제는. 저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대관식을 생각해요. 그냥 대비를 잘하는 편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난 대비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이게 불안감이 이렇게 높을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은 없애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내가 다루어낼 수 있을 정도로 낮추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낮추려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불안해하는지를 정확하게 직면할 때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진 씨는 언제부터 좀 이렇게 많이 불안했던 것 같으세요? 언제부터라고 기억하세요? 좀 개그맨이 되고 나서 좀 괜찮고 너무나 행복한 시절 좀 보내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금 인지도가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길 지나가면 박영진이다, 박영진 씨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감정이 찾았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 나는 저 사람들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러면서 약간의 공포가 좀 밀려오면서 공황이구나. 주치 선생님이 이제 제 건강 상태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관둬야 된다.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과부하 상태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관둬야지만이 조금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어디 이제 행사는 스케줄로 가야 되는데 기차가 갑자기 탈선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때도 좀 땀을 좀 흘렸던 것 같고 네. 갑자기 생각이 막 오더라고요.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 트럭이 옆에 오면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저도 저런 시기가 다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요? 선배 네. 또.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라든지, 예, 또는 혼자서 못 잔다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누가 막 바깥에서 나 부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혼자 무서워서 완전히 이렇게 그 집 안방 모서리에 완전히 몸을 접고 뜬 눈을 밤으로 지새고 그랬던 적들이 뭐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유는 다른데요. 맨 마지막에는 불안한 증상으로 표현되는 건 같지만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윤지 씨는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에서부터 오는 불안이고요.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네. 민상 씨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이 사람들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고, 우리 영진 씨는 지금 현재의 개그맨 조금 지명도가 있는 이 상태, 이걸 잃게 되는 거, 관객들 앞에서 내가 굉장히 실수하는 거, 그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들어보니까 좀 선생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제가 대사를 어떤 거를 했을 때 달달달 다 외워서 갔는데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틀렸을 경우 좀 약간 자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야, 나 바보 같아. 나는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 다 외우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거 한마디 그걸 왜 못했지? 제대로 못 살렸지? 사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공개 코미디입니다, 사실.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다 외워서 나는 하나 겨우 이제 맞춰놓은 건데 너 그거 잘하니까 너 또 저걸로 해. 이것도 이 역할 해. 그럼 또 이제 약간 또 무리가 오는 거죠. 못할 것 같은데. 캐릭터가 그런 것만 또 했어요. 다 어려운 대사에 많은 양의 대사들. 대사가 긴 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또 믿어주는 캐릭터라서 박영진은 그런 거 탁탁 해낸다. 또 이런 그 생각을 본인도 그걸 다 알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오히려 또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나는 워낙 그걸 잘하셔서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즐기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무대 위에서. 힘들죠. 근데 힘든데 역시나 또 기회를 또 준 거니까 이거를 또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또 있어서 잘해야 된다, 잘 해내야 된다. 네. 영진 씨한테서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은 너무 소중하네요. 네. 정말. 네. 근데 소중하지만 편안하게 즐기는 건 아니었네요. 네, 소중하지만 과도한 책임감으로 무지하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해낸 거네요. 네. 예전에 대학로에서 단체 합숙을 했었는데 그 계단에 올라가면은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아파트에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개그맨 되고 오롯이 내가 번 돈으로 차를 제가 샀을 때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아무 약속도 없는데 그 차 타고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야, 이 서울에 내가 내 차를 끌고 이렇게 다닐 수 있나?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지금 말씀 들으니까 하나하나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내가 이뤄냈다, 내가 진짜 그런 생각하니까 네. 지키고 싶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소중한 거죠, 지금의 삶이. 네. 개그맨으로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게 오롯이 영진 씨의 노력과 힘으로 이룬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잃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받을 복도 없었고 너무 가진 게 없었는데
내 힘으로 조금 소중한 것들을 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진 씨 어린 시절이 조금 궁금은 해요. 어떻게 크셨는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 이제 뭐 있어도 내가 지키기보다는 각자 이제 저한테는 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치 않아서 아버지가 어머니라는 게 좀 헤어지셨어요. 제가 9살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주물 공장에 다니셨는데 새벽부터 나가고 막 저녁 늦게 와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없고 주물 공장에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약간 탄내가 나는데 저는 그게 아빠들 냄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친구 아버지랑 만났을 때 그 스킨 냄새 나고 막 하더라고. 저 지금 로션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생각하면 좀 짠해요.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지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나 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왜 우리 노래 있잖아요. 섬집 아이. 엄마가 섬 그늘에 약간 이렇게 집에 덩그러니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을 때 그게 외로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나 보호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 더 높아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지켜야 될 게 없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한테 보물 이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애착이 가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죠. 그때 여러 가지의 상황과 나를 키워주시느라고 최선을 다해주신 어른들, 부모님들 감사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좀 외롭고 힘들었던 거죠. 진짜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오래 살려면 나 안 죽어야 돼. 그리고 사고 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집안에 불 나면 내 배우자가 혹시라도 다칠까 봐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선까지 통제를 하면서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갖췄던 거는 결혼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방독면도 결혼하고 나서 딱 이제 2개를 구입했거든요. 소화기도 그때 구입했던 것 같고 병원도 잘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랑 같이 이제 병원 가서 검진도 자주 하게 되고 검진에서 뭔가가 발견됐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도 아내 덕이었던 것 같아요.
일이 좀 많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아내는 힘들면 언제든 다 내려놓고 나는 자기랑 그냥 내려갈 생각도 있다. 다 정리하고 가면은 우리 조그마한 뭐 분식집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 정리하고 가면 돼.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그런데 그 아내 그 말도 사실은 너무 힘이 되거든. 성공하셨네요, 인생. 네, 그런 배우자와 같이 네. 살아간다는 건 너무 행복이죠. 네. 제가 진짜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잘 없고 무뚝뚝한데 아내 앞에서만 완전히 애기가 돼요. 아유, 완전 유치한 장난뿐만 아니라 못 볼 꼴입니다.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하지 할 정도로 아내랑 있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하늘이 꼭 너와 닮아서 지쳐있는 내 맘을 머물게 해주네. 이 내 몸 안에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코티졸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면 고갈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파이팅 해야 될 때 코티졸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을 번아웃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말 딱 대응해야 될 때 완전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동그라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영진 씨 같은 분은 이 번아웃도 잘 고려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고 본인의 포부 수준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번아웃 잘 오거든요. 네.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런 아직 조금 더 위로받고 조금 더 이해받아야 되는 어린 마음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진아, 이 사랑하는 사람과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울 게 별로 없단다. 이제까지 영진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만 하면 돼. 실수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 인기가 더 올라가든 인기가 내려가든 영진이의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야. 인생 성공한 거야. 편안하게 지내렴. 아유, 네. 감사합니다. 확 와닿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쿠션 드리겠습니다. 네, 은영 배색입니다. 네.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힘을 잊지 말고 꽉 잡으십시오. 예, 우리 윤희상 씨 형은 어땠습니까?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뭐 큰 고민이 아니다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고민이다 뭐 결혼 연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들어보니까 제가 중환자라는 걸 깨달았고요. 역대급 고민이었어요. 예.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제 얘기를 어디 가서 잘 못하고 제 얘기하는 걸 좀 익숙치 않은데 오늘 제 얘기 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가서 오늘 있었던 이 얘기들을 또 아내와 함께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